네,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또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5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는 67살이고 24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25년을 예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24년을 받았다. 그래서 양형위원회 권고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양형위원회 권고라는 게 이제 25년에서 30년을 넘어가는 정도까지 가면 지금 예.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걸 권고를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법정형 자체가 30년이 최고형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도 유기징역으로 처음에 선고를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개전에 정상이 있다거나 정상 참작을 해줄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라라고 네. 너무 장기형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직전에 이르는 24년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고형이었고요. 거의 네. 게다가 뭐 한 가지 더 뭐 짚어볼 부분은 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아마 당시 김세훈 부장판사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배 교수님은 이번에 그 선고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어떻게 의미를 둘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뭐 차라리 무기징역이 난 부분이 있지만 예. 어쨌든 재판부로서도 이제 정확히 이 법률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뭐 우리가 20년, 25년이면은 5년 단위로 끌으면은 어떤 약간의 의미로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 의심을 할 수 있지만 24년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감경도 하고 가중도 해갖고 24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재판장으로서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법률적인 심판 정도로서는 정확히 판단하셨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제 재판이 이제 1심 선고라서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여기에다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나 또 공천 개입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앞으로 그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뭐 특수활동비를 한 30억이 넘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제 김세윤 부장판사가 우리 뇌물죄에서 특가법 적용을 하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를 네네. 또 친절하게 설명도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해가면서 재판을 했었는 선고를 했었는데 예.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별도의 재판에서 또 10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까? 최소. 네. 그럼 그것만 해도 34년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실무에서는 두 가의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판단을 해달라. 어차피 지금 여러 개의 범죄가 있는데 지금 어제 선고를 내는 것도 18가지 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거기에 묶어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도 같이 재판을 해주면 그거를 해야 형량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 왜? 우리 법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모든 형량을 다 더해서 범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한 형으로 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데 어차피 같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재판하면 너무나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아마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제 선고를 할 때도 너무나 그보다 더 올라가는 건 좀 지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그런 재판은 재판부가 다르게 네, 배정돼 있습니까? 재판부가 아예 다르게 배정이 돼 있고 아예 네. 다른 순서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지난 연말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항소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1차 선고를 하고 항소를 한 다음에 이 항소 진행을 좀 기다립니다. 예. 그 다음 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그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걸 합쳐서 한 재판부에서 묶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배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다. 그리고 계속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형에 어떤 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재판부로서는 이게 사법 질서이거든요. 국가의 네. 공권력을 사법 질서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저항하는 모습 자체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재판장으로서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될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셔갖고 재판장께서는 그 뭐 말씀도 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학습 비리가 더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추가돼갖고 20년인 거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저기 강요죄 부분 이런 걸 합쳐갖고 24년이니까 실제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를 그걸 뺀다고 하면 한 17, 8년 내려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비해 한 7, 8년이 플러스 된다고 보면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적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많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적당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어제 18개 죄 중에서 16개 유죄를 선고를 했고 나머지 2개의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삼성 측에 관련된 뇌물 문제가 무죄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죄가 된 건가요? 일단 삼성이 직접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직접 독일로 건네간 부분은 유죄를 했고요. 예. 근데 이 재단에 출연한 부분들이 230억 원으로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가장 액수만 놓고 봤을 때 많은데 이건 문제는 재단 측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제3자 뇌물죄가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대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청탁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 그 청탁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 때문에 230억 원도 출연을 했다라고 봤는데 경영권 승계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게 어제 이제 김세훈 부장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부당 동원을 했다고 해서 문영표 전 장관이나 네. 홍한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다 유죄 선고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이게 특검에서는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라고 그랬지 딱 그거 하나 뭐 주식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경영권 승계가 뭐냐 이게 회장 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이냐 아니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준다는 것이냐 네. 이게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기에는 특검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빠지면서 말씀하신 삼성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서 직접 뇌물죄는 유죄지만 제3자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요. 검찰도 굉장히 경영권 승계 문제에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에버랜드 땅값 변동과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시점과 비슷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이 대해서. 판결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에서도 사실 경영권 승계 부분은 인정이 안 됐었어요. 예, 예. 이미 네. 최순실 씨도 그랬었고 어제 이제 달라진 부분은 이 마필 비용 관련, 36억 예. 5천만 원 가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직접 제공한 것조차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달라지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했다고 하는 뇌물 액수가 36억 대냐 아니면 70억 대냐로 예. 달라집니다. 이 50억 원대가 딱 기준이에요.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중처벌을 봤을 때 뇌물을 준 쪽조차도 5년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예. 집행유예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딱 항소심에서 36억대로 내려가는 바람에 네.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사안인데 이게 이른바 뇌물죄는 대양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범죄라고 해서 예. 한쪽이 줬으니까 한쪽이 받았다는 건데 받았다는 쪽을 유죄라면서 줬다는 쪽을 무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리를 하겠죠. 근데 그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몫일 겁니다. 네, 이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주셨는데 예. 이제 검찰은 이렇게 무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특활비 문제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있죠. 선거 개입 문제가 이제 현기환 수석한테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해갖고 친박 부분들 뭐 당선 시기에서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기소가 지금 상태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의견서를 내갖고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럼 아예 그것도 거부할 거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럼 그 재판은 가고 이 재판은 안 간다. 이 재판은 이제 말하자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그 이 상황이 좀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거는 어차피 검찰이 항소하는 부분에서 따라가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 재판부도 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않더라 하더라도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안 나가신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사안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예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실제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재판권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전두환 씨는 사형을 1심에서 그 판결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년을 받았는데 항소하면서 그게 또 감경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내심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좀 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군사 반란에 의해서 연결된 형태의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네. 매우 고도의 정치적인 형태의 정치적 사면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뇌물죄 부분이 더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최순실 씨한테 자기가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사면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항은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사실 한국 현대사 정말 격동의 현대사였습니다. 헌법이 네. 개정됐던 과정,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사실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네. 나라 자체를 차지했던 건데 다만 그들의 어떤 그나마 나중에 공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민주화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 문민 정부 시대를 예를 들어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서 헌법을 물론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위헌 사태가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격동적인 정치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정치 상황은 그런 상황 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 역사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역사를 거슬러가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정권을 운영을 하려 한 바람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예. 이 현재의 정치 체제가 앞으로도 뭐 큰 흐름 정말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사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정치적 명분이 생기질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재판은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 사실상 뭐 하급식 선고 공판으로서는 첫 생중계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충돌할 거라고 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뇌물죄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전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자, 국민들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범죄도 피해들도 거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는 알 권리에 대한 부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형사재판 같은 경우 1심에서도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나누는 일반 범죄 예방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피고인도 참여함으로써 당당하게 자기의 무죄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더 방어권을 확보하는 차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네. 우리의 사법의 문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뭐 정관예우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어떤 뭐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니 이런 많은 논란이 되는 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공개돼 갖고 적절하게 방어권 행사를 하고 국민들도 그걸 알면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어떤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제 저도 계속 1시간 40분 동안 쭉 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고 길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긴지 그리고 이제 생중계이기 때문에 반응을 주변에 보니까요. 너무 길었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김세윤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도 저도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서 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원래 자세하게 그 판결을 낭독을 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 사건이 아닌 한 사실은 법원의 판사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나마 이것도 요약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예. 이제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아마 김세훈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정말 국민들이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면 뭐 대학으로 치면 한 학기 강의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을 건데 예. 그걸 이렇게 짧게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아쉬웠을 거고요. 제가 배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판을 시작하는 과정 내지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의 것들을 국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좀 받고 앞으로
뇌물은 제3자 뇌물죄 내지는 뇌물죄 이런 것들이 다투겠구나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들었으면 어제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예.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루에 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앞으로는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예. 중요 사건이라면 공개가 이루어지고 남의 결론을 알면 국민들도 그 사이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또 예습 복습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훨씬 이해하거나 하는 것도 훨씬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모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운의 대통령의 딸로 시작을 해서 선거의 여왕 그리고 첫 여성 대통령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그런 환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주의 정치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법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실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태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람이라든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법제도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잘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옛날의 관행에 젖어갖고 흔히 해서 측근이라든가 비선 실세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실패를 사실은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제 감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내실화되고 좀 더 발전하는 계기,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지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은 또 지금까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저께 1심 선고까지 내려지는 과정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근데 뭐 변호사다 보니까 재판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공개하듯이 만약에 국정 운영이 공개가 됐다라면 비선 실세라고 하는 부분에 개입할 여지도 없을 것이고 문고리 비서관이 7시간의 의혹이냐 이런 얘기들도 없었을 것이고 네. 또 어제와 같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24년에 중형을 맞는 게 국가에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도 오히려 없지 않았을까요? 그 투명한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가장 필요한 어떤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